이기지 못해도 틀리지 않은 사람들. 지난 영상 마지막에 마녀 사냥이 어떻게 끝났냐고 했잖아요. 공포가 자기 자신을 집어삼킬 때까지, 고발할 사람이 남지 않을 때까지 이어지다가 끝났다고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손을 든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게임인 걸 알면서도 그래도 뭔가 잘못됐다고 말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생전에 이기지 못했어요. 쫓겨났고 망신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남긴 말이, 기록이, 책이 100년 뒤, 200년 뒤에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법을 바꿨어요. 오늘은 그 사람들 이야기예요. 오늘 4사람을 만날 거예요. 의사 1명, 시장 1명, 신부 1명, 그리고 법학자 1명이에요. 이 4명은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이 4명은 하나의 사슬로 이어져 있어요. 이 사슬이 없었다면 마녀 사냥은 훨씬 더 오래 이어졌을지 몰라요. 의사의 반란. 요한 바이어. 요한 바이어, 네덜란드 출신 의사인데 1515에 태어나 1588년에 죽었어요. 1563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63년 전이에요.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이 출판된 지 76년이 지났고 마녀 사냥은 유럽 전역에서 이미 제도로 자리 잡은 지 오래예요.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정어피는 이 일을 제기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해 한 남자가 책을 출판해요. 제목은 악마의 환상에 관한 데 프레스티지우스 데모눔. 저자는 네덜란드 출신 의사 요한 바이에어예요. 이 책에서 바이에가 한 주장이 뭔지 아세요? 마녀로 고발된 여성들은 마녀가 아니에요. 병든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이 말은 폭탄이었어요. 6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에서 바이에는 차근차근 논증해요. 마녀로 몰린 여성들, 특히 나이든 여성들이 보이는 행동들은 악마와 계약한 증거가 아니라 멜랑콜리아, 즉 지금으로 치면 우울증이나 망상장애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고문을 당하면서 생기는 환각, 극도의 공포 속에서 나오는 자백, 이게 다 정신과 신체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얘기예요. 바이에의 주장, 이 여성들은 마녀가 아니라 환자다. 지금 읽으면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1563년에 이 말은 목숨을 거는 말이에요. 바이에가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의사였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의 의사라는 직업은 몸을 관찰하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론으로 마녀를 논했지만 바이에는 실제로 마녀로 몰린 여성들을 진찰했어요. 직접 그 사람들 옆에 앉아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악하지 않다. 이 사람들은 아프다. 바이에의 책 1563년 출판, 재판, 개정, 금서 지정을 반복하며 논란. 물론 반발이 엄청났어요. 교회와 마녀 사냥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장보댕이라는 사람이 바이에를 직접 겨냥해서 반박책을 썼어요. 바이에가 악마의 편이라고요.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 나중에 영국의 제임스 1세가 되는 그 왕도 바이에를 비판하는 책을 써요. 바이에가 이겼냐고요?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이에가 남긴 건 논리예요. 마녀 혐의자들을 법정이 아니라 의사가 봐야 한다는 발상이요. 이게 씨앗이에요. 당장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지만 이 씨앗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읽었거든요. 틀렸다는 걸 알면서 고발한 사람들. 바이어의 책이 나온 지 65년 뒤 독일 밤베르크에서 재판이 시작돼요. 지난 영상에서 밤베르크와 비르츠부르크 이야기 했잖아요. 1626년부터 1631년, 불과 5년 사이에 수백 명이 처형된 그 재판이요. 그 재판의 피해자 중에 요하네스 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하네스 유니우스, 1573에서 1628, 밤베르크 시장. 그는 밤베르크의 시장이었어요. 1608년부터 시장직을 맡아온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었고 재산이 있었고 지역에서 존경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628년 6월 그가 체포돼요. 이유는요? 그의 아내가 먼저 마녀로 처형됐어요. 고문 끝에 남편의 이름을 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피의자가 고문 끝에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한번 이름이 오르면 끝이에요. 유니오스는 처음에 부정했어요. 재판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는 첫 번째 신문에서 나는 전혀 무고하고 이 혐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두 번째 신문에서도 부정했어요. 그 다음에 고문이 시작돼요. 손가락을 압박하는 엄지 나사, 다리를 조이는 도구들. 며칠이 지났어요. 결국 7월 5일 유니우스는 자백해요. 악마와 계약했다고, 안식일에 참석했다고, 27명의 동료를 봤다고요. 이름을 불렀어요. 1628년 8월 6일 그는 화형당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쓴 마지막 편지. 그런데 유니우스가 처형되기 직전 감옥 안에서 뭔가를 해요. 편지를 써요. 딸에게요. 딸 이름은 베로니카예요. 이 편지가 몰래 교도관을 통해 밖으로 나왔고 실제로 베로니카의 손에 전달됐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지금 이 편지는 마녀 재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로 남아 있어요. 읽어볼게요.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이에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해요. 수십만 번의 안녕. 사랑하는 딸 베로니카에게. 나는 무죄로 감옥에 왔고 무죄로 고문받았으며 무죄로 죽어야 한다. 감옥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 마녀가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뭔가를 지어낼 때까지 고문받아야 한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백작이라도 빠져나오지 못한다. 요한네스 유니오스, 딸 베로니카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1628년 7월 24일. 유니오스는 편지 속에서 고문의 과정을 낱낱이 기록해요. 집행인이 뭐라고 했는지도요. 영주님, 제발 뭐라도 고백하세요. 사실이든 아니든요. 이 고문을 버텨내더라도 결국 당신은 살아남지 못해요. 그는 누가 자신을 고발했는지도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들 모두 거짓으로 강압에 의해 말한 거예요. 처형되기 전에 그들 모두 신의 이름으로 내게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편지 끄트머리에 여백의 손으로 덧붙여요. 딸아, 이 편지가 발견되면 나는 더 끔찍한 고문을 받을 테니 절대 비밀로 해주렴. 편지 전달하는 사람에게 1달러를 줘. 편지를 쓰는데 며칠이나 걸렸다고. 내 두 손이 다 마비됐거든. 나는 지금 비참한 상태야. 아버지 요한네스 유니오스는 다시는 너를 보지 못할 거야. 1628년 7월 24일. 그는 열흘 뒤인 8월 6일에 화형당했어요. 이 편지는 그가 처형된 뒤에도 살아남았어요. 베로니카가 간직했고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결국 역사 기록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수십 년 뒤 프리드리히 스페라는 사람이 이런 증언들을 모아 책을 썼어요. 200명의 죽음 앞에 선 신부 프리드리히 스페 1631년. 프리드리히 스페는 1591년 독일 카이저스 메르케에서 태어났어요. 귀족 집안이었는데 19살에 가족의 재산과 칭호를 포기하고 예수회에 들어갔어요. 원래는 인도나 아시아 선교를 꿈꿨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독일 안에 배치됐어요. 그 배치가 결국 그를 비루츠부르크로 데려다 놨어요. 스페의 임무는 간단했어요. 처형 전날, 처형 당일, 마녀로 판결받은 사람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고회를 듣고 기도를 해주고 처형장까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2년 동안 근인 200명이 넘는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걸었어요. 스페, 200명 이상의 마녀 처형의 고해 신부로 동행. 나중에 그가 남긴 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다해 숙고한 뒤에도 그들 중 유죄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200명이에요. 단 한 명도요. 스페는 흔들렸어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 우리는 그가 이 2년간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 있는데 나중에 그의 머리가 일찍 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동료들이 왜 그렇게 빨리 늙어 보이냐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함께 걸어간 사람들 때문이야. 목숨을 걸고 출판한 책 카우티오 크리미날리스 1631년 2년간의 동행이 끝난 뒤 스페는 책을 썼어요. 제목은 카우티오 크리미날리스, 번역하면 형사사건에서의 주의사항이에요. 라틴어로 쓴 책이고 1631년 출판됐어요. 카우티오 크리미날리스 1631년 출판, 저자명은 익명의 로마 신학자. 그런데 저자 이름이 없어요. 익명의 로마 신학자라고만 되어 있어요. 왜 익명으로 출판했냐고요? 이 책을 썼다는 게 알려지면 그 자신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마녀 사냥에 의문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위험했어요. 이 책에서 스페는 51개의 의문을 제시해요. 질문의 형식으로 쓰인 고발장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고문으로 얻은 자백이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만약 고통이 극심하면 누구라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자백은 진실인가? 피의자는 자신을 변호할 변호인을 가질 권리가 있지 않은가? 재판관이 미리 유죄를 확신한 상태에서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 정당한가? 카우티오 크리미날리스의 핵심. 고문으로 얻은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다. 스페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이거예요. 고문은 마녀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마녀를 만들어낸다. 이 한 문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녀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됐으니 그 방법으로 얻은 결과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논리학이에요. 신학이 아니에요. 책은 빠르게 퍼졌어요. 첫 번째 판이 몇 달 만에 매진됐어요. 독자들 중에 제후들이 있었고 판사들이 있었고 황실법원의 관리들이 있었어요. 일부는 이 책을 읽고 자기 영지에서 마녀 재판을 종결했어요. 책 출판 10년 안에 비르츠부르크 귀족은 자기 영지의 마녀 재판을 종결했다. 책의 두 번째 판에는 스페의 이름이 실렸어요. 익명이 벗겨진 거예요. 그의 소속 예수회는 격분했어요. 상관들의 허가 없이 출판했으니까요. 스페는 추방당해서 트리어의 작은 마을로 내려가요. 그리고 1635년 스페는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의 고해를 받다가 패스트에 걸려요. 44살이었어요. 살아생전에 그가 이긴 건 별로 없어요. 쫓겨났고 재단됐고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근데 그가 남긴 책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책이 일을 했어요. 저항이 씨앗이 되는 방식. 스페가 죽고 나서 수십 년 지나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티안 토마시우스. 독일 법학자, 철학자. 크리스티안 토마시우스예요. 1655년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도 유명한 철학자였어요. 토마시우스는 법학을 공부했고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법학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가 유명해진 건 학문적 업적만이 아니에요. 1687년 토마시우스는 학교에서 아주 이상한 짓을 해요. 강의를 라틴어로 하지 않고 독일어로 해요. 당시 학문은 라틴어로 해야 한다는 관행이 있었는데 그걸 깨버린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싶죠? 근데 당시엔 교수가 강의실에서 갑자기 영어 대신 한국어로 강의를 시작한 것과 비슷한 충격이었어요. 이 사건이 독일 계몽주의의 시작점이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해요. 지식이 특권층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의 언어로 이야기되기 시작한 순간이거든요. 토마시우스는 점점 더 많은 걸 건드렸어요. 법은 신학에 종속될 수 없다고 했어요. 국가는 사람들의 내면 믿음에 개입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녀 재판과 고문을 정면으로 비판했어요. 토마시우스의 핵심 주장, 법은 신학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법으로 끝낸 사람. 1694년 토마시우스는 직접 마녀 재판에 참관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뭔가를 봐요.
고문으로 얻은 자백 위에 세워진 재판이 얼마나 쉽게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를요. 그는 이때부터 마녀 재판과 고문에 대한 일련의 논문을 써요. 그 중에서 1701년에 출판한 마법의 범죄에 관하여 디솔타티오 데 크리미네 마기아가 핵심이에요. 토마시우스 1701년 출판 마법의 범죄에 관하여. 이 논문에서 토마시우스는 앞선 사람들의 논리를 계승하면서 한 발 더 나가요. 바이어가 이 여성들은 병든 사람이라고 했고 스페가 고문은 증거를 만들 수 없다고 했다면 토마시우스는 마녀라는 범죄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요. 단순한 비판이 아니에요. 법학자로서 법 체계 안에서 논증한 거예요. 악마와 계약한다는 것,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이것들은 자연 법칙상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을 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 토마시우스의 결론, 마녀 범죄는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토마시우스가 법학 교수로서 한 일이 있어요.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 학생들이 판사가 되고 관리가 되고 정책 입안자가 됐어요. 이게 교육의 힘이에요. 프로이생, 1714년 마녀 사형 폐지, 바이엘은 1746년 폐지. 프로이센은 1714년에 마녀에 대한 사형을 폐지해요. 바이엘은 1746년. 독일 전역에서 마녀 재판이 공식적으로 사라지는 건 18세기 중반에서 후반 사이예요. 유럽 마지막 공식 마녀 처형이 1782년 스위스라고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시점이면 토마시우스가 죽은 지 54년이 지났을 때예요. 300년에 걸친 광기가 한 세대의 선택으로 갑자기 끝난 게 아니에요. 층층이 쌓인 거예요. 사슬의 의미.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올게요. 4명의 사람이에요. 요한 바이어. 1563년에 혼자 손을 들었어요. 의락으로 마녀 사냥에 맞선 첫 번째 사람이에요. 살아생전에 이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쓴 논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요하네스 유니우스. 1628년. 감옥 안에서 마비든 손으로 편지를 썼어요. 딸에게 진실을 남기려고요. 그는 8월에 화형당했어요. 그런데 그 편지가 살아남았어요. 그 편지가 말했어요. 이 시스템은 거짓이다. 프리드리히 스페, 1631년 목숨을 걸고 책을 출판했어요. 고문은 마녀를 만들어낸다고 썼어요. 쫓겨나고 44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제후들의 책상 위에 올라갔어요. 크리스티안 토마시우스, 그 책들을 읽었어요. 그리고 법 안으로 들어갔어요. 법학 교수로서 마녀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논증했어요. 그의 제자들이 법을 바꿨어요. 바이어, 1563년, 유니우스, 1628년, 수페, 1631년, 토마시우스, 1701년, 프로이센법 폐지, 1714년. 이게 사슬이에요. 이 사람들은 서로 몰라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기록이 살아남았으니까요. 마무리말.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계속 이런 질문이 따라다녔어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이어처럼 책을 쓸 수 있었을까요? 공격받는 걸 알면서도요. 스페처럼 목숨 걸고 출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유니우스처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진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한 게 있어요. 말을 했어요. 혼자였지만 말을 했어요.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틀렸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없었다면, 그 기록이 없었다면 300년의 광기는 더 길어졌을 거예요. 마녀 사냥은 이성이 감정을 이겨서 끝난 게 아니다. 감정 속에서도 말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났다. 역사는 그렇게 바뀌어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처럼 보여도 누군가가 기록을 남기면요. 그게 씨앗이 돼요.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싹을 틔워요. 오늘 핵심만 정리할게요. 첫째, 마녀 사냥에 처음 의문을 제기한 건 의사 요한 바이어였어요. 1563년, 이 사람들은 병든 사람이라는 말 한마디로요. 둘째, 밤베르크 시장 요하네스 유니우스는 처형 열흘 전 딸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나는 무죄로 감옥에 왔고 무죄로 죽는다. 구요. 셋째, 신부 프리드리히 스펜은 익명으로 책을 출판해서 고문은 마냥을 만들 뿐이라는 논리를 세상에 내놨어요. 넷째, 법학자 크리스티안 토마시오스가 그 씨앗들을 받아 법안에서 싸웠고 18세기 들어 유럽 전역에서 마녀 재판이 법으로 폐지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시대에 혼자 손을 든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지금도 이 세상에는 마녀 사냥을 하고 싶어 하거나 언제라도 마녀 사냥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이 순간에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지금도 마녀 사냥을 할 수 있는 하인리히 클라머, 히틀러, 메카시 상원의원, 스탈린 같은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까요? 다음에는 마녀 사냥 이후의 유럽, 계몽주의가 정말 모든 걸 바꿨는지 아니면 형태만 바꿔서 이어졌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봐주셔서 고마워요. 지금까지 세상은 요지경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